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다가 저의 사연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보합니다.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갑작스레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의 황혼재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재혼녀라는 여자가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상속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녀는 아버지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성실하고 근면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다 열악한 환경에서 커오셨기에 항상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가난은 대물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집의 사정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주말 아침에나 특식처럼 라면을 먹는다고 하던데 저희 집에서 라면이라는 음식은 일반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라면도 풍족하게 먹질 못해서 라면을 끓이고 나면 일부러 퉁퉁 불어터질 때까지 방치해놓고 쉬어 빠진 김치와 함께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일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셨고 두 분은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부모님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저희 집안 사정은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무렵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 서로 부대끼며 살았던 저희 가족은 어느새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작지만 알찬 건물을 하나 장만하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까 하루는 온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강의를 듣고 온 날이었어요.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것저것 차려 먹기 귀찮아서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시곤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냄비를 가져가서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리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배고파서 라면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밀가루 덩어리가 뭐가 맛있다고 이걸 먹고 앉아있어? 앞으로 라면 먹기만 해봐. 그리고는 안방으로 휙 들어가시더라고요. 당황스럽고 의아한 마음에 안방 문을 살짝 열었더니 아버지가 코끝이 빨개진 채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께 달려가 무슨 일인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됐다는 놈이 한참 자라는 자식들한테 쌀밥은커녕 라면도 겨우 먹이고 지금은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일 수 있어. 당장이라도 돼지고기, 양고기, 소고기 다 먹일 수 있는데 뭐가 맛있다고 라면을 먹고 앉아있어. 한참 저와 동생이 어렸을 때 라면만 먹였던 것이 아버지에겐 꽤나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라면만 보면 어려웠던 때가 떠올라서 울컥하셨던 모양이었죠. 이렇듯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당신은 굶어도 가족들만큼은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있어 사이가 참 돈독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가 마냥 행복해하는 걸 보기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점점 좋아지고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내와 자식을 고생시켰다는 큰 부채감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을 정도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적적함을 달래시려고 했던 건지는 몰라도 더욱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일이 아니라 돈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어찌나 크셨는지 당신이 아닌 저희가 돈 때문에 어떤 아쉬운 상황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듯 보였어요. 그저 우리가 풍족한 생활만 누리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만 은퇴하고 쉬라는 권유를 부단히 많이 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고 돈 버는 것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와 동생은 각자 독립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는 그럼에도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나이에 비해 정정한 체력도 체력이었지만 재산을 축적해야 한다는 신념이 원체 크셨기에 저희는 무리만 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체력도 많이 쇠해지신 것이 눈에 띄었고 종종 저와 남편 그리고 동생은 본가에 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만 있어야 할 본가에 어느 중년의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인사해라. 요즘 우리 집에 오는 요양보호사다. 혹시나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독거노인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집으로 와서 집안일이며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신청하셨던 거였어요. 자주 들었어요. 딸만 둘이라더니 어쩜 둘이 너무 이쁘다. 안 그래도 요즘 몸이 통 약해졌는데 이것저것 도와줘서 다행이지 뭐냐. 진작에 우리한테 말씀하셨으면 더 빨리 알아봐 드렸을 텐데.
아픈 게 뭔 자랑도 아니고. 그래도 이분이 매일 오셔서 잠깐이라도 도와주니까 훨씬 괜찮아. 언제나 혼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버릇이었던 아버지였는데 요양보호사를 따로 부를 정도였으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쇠약해지긴 하셨지만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산책도 나가실 정도로 정정하셨는데 잠깐 사이에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봐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딸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나야 뭐 집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심심하다 하면 말동무도 하고 다 하지. 네, 모쪼록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원체 힘들다는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아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다 잘 알아서 할게. 그냥 새 엄마 생겼다고 생각해요. 왠지 모르게 어딘가 탐탁지 않은 모습의 요양보호사였지만 아버지가 괜찮다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낯빛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죠. 아버지가 폐암말기라고 하더군요. 결과를 듣자마자 쏟아지는 눈물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덤덤하셨어요. 사람이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갈 때도 됐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연명치료는 안 받을란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 받으셔야죠. 그냥 암도 아니고 폐암이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 정리할 거 다 정리한 다음에 마음 편하게 시골에 있다가 갈란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하겠다던 정리도 결국 못 마치신 채로요. 병원에서 말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였기에 동생과 저는 회사에서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119 신고로 아버지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거였거든요. 낮잠 자고 나서 점심 드시겠다고 하던 분이 도통 인기척이 없어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숨을 안 쉬더라고. 요양보호사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같이 있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속상함에 저와 동생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폐암 말기인 것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그러길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슬퍼할 겨를도 없다던데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이 저희는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요양보호사도 언제부턴가 나타나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잠깐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정은 남아있으니 그럴 법도 했어요. 하지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울부짖는 말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치료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저와 동생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아프기만 하다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했잖아, 여보. 요양보호사의 말은 눈물이 쏙 들어갈 만큼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조문객들도 의아한 듯 쑥덕거리기 시작하니 저는 서둘러 요양보호사의 팔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이라뇨? 여보라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떼왔다는 거 아니야. 여보, 재혼해서 같이 잠깐이라도 오순도순 살아보자고 했으면서 이렇게 빨리 가면 나는 어째?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친엄마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남 취급하면 내 서러움은 누가 알아주나?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어떤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더군요. 종이를 확인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혼인신고서였어요. 혼인신고서에는 아버지와 요양보호사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벙쪄 있는 저에게 동생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혼인신고? 이게 다 뭐예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라니. 아이고 서러워라.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어.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아주머니가요? 딸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하다고 말로만 요양보호사라고 한 거였어. 폐암 말기 판정받고 더 늦기 전에 재혼하고 싶대서 혼인신고하고 이제 딸들한테 말할 참이었는데 하늘도 야속하지.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대사항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에게는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황혼재혼이라뇨? 저희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인신고한 날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이틀 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완전 금시초문인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것 봐.
내가 이럴까봐 얼른 말하자고 한 건데, 아이고.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장례식이 성대하진 않아도 조용하고 엄숙하게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드리고 싶었던 만큼 저희는 최대한 장례식장이 시끄럽지 않도록 아주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오고 갈 이야기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난리를 피웠습니다. 얼른 화장하고 발인 끝내서 내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줘, 딸들. 응? 아주머니, 저희를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고 아주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오시는 분인 줄 알았지. 아버지랑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요. 남편하는 말 틀린 거 없었네. 딸들이 심보가 고약해서 재혼하더라도 날 인정하지 않을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얼른 화장해. 빨리 끝내서 정리 좀 제대로 하자고. 여러분,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화장을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모시자마자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옆자리를 예약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이렇게라도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다고 하셨던 터라 저희는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실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의 노골적인 말에 오히려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지요. 아주머니, 왜 자꾸 화장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럴수록 아주머니가 더 수상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검해봐야 할 것 같네요. 뭐, 부검? 가뜩이나 병으로 고생하신 아버지 몸을 죽어서까지 고생시켜야겠어? 너희가 그러고도 딸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악을 지르는 아주머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바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법적으로는 부모나 다름없는데 어디서 우리 남편을 부검한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러고도 편히 눈 감을 것 같아? 장례식장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재혼한 여자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대하는 몰상식한 딸들이 되어 있더군요. 자리에 풀썩 앉아 억울하다며 엉엉 울고 있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를 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이윽고 저의 남편은 우선 저 아줌마를 진정시켜야 뭐라도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장례식장에서만큼은 더 큰 소리를 내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아버지의 생전 체면도 있으니 장례식장을 최대한 조용하게 마무리 짓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화장까지 진행하고 아버지를 납골당으로 모셨습니다. 납골당까지 따라온 요양보호사는 이윽고 정산할 때가 되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연히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법적으로 너희 엄마야. 조의금은 너희가 알아서 나눠 가져라. 나는 너희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주머니의 속셈이 뭔지 알 것 같더군요. 장례식장에서는 저희를 파렴치한 자식들로 몰았던 것도 모두 그 아주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윽고 저희는 아버지의 본가로 가서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말도 없이 재혼할 뿐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당신의 모든 유산을 막 재혼한 아주머니에게 모두 넘기실 뿐도 아니에요. 이 유서 있는 줄도 몰랐지. 이거나 제대로 읽어봐. 아주머니가 던진 종이는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나 김탁조는 양희순과 황혼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 내 모든 유산은 친딸들이 아닌 나의 새로운 아내 양희순에게 모두 상속한다. 이는 모두 사실임을 증명한다. 믿기 힘든 유서 내용은 말미에 아버지의 인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 유서가 사실이어도 아버지는 분명 이 의사를 저희에게 말하셨을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고만장해진 태도로 저희를 흘겨보며 말하더군요. 이제 좀 믿음이 가.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행패야 행패는. 이런 것들도 딸이라고 애지중지했으니 원. 우리 아빠가 이걸 직접 작성하셨다고요? 보면 몰라. 자필로 썼잖아. 설마 딸이라면서 아버지의 손글씨도 모르는 건 아니지? 불효도 정도껏 해야지. 아빠 필체가 맞긴 한데 아빠가 이런 유서를 쓸 리가 없는데? 없긴 뭐가 없어. 이제 인정해. 그나마도 내가 조의금은 너희 주는 거야. 생전에 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굴었으면 나한테 몰래 유서를 써서 남겼겠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머니가 수상했지만 심증만으로는 해결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으름장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동생은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집 가자. 이 아줌마랑 도무지 대화가 안 된다. 난 엄연히 법적으로 너희 새엄마야. 어른 예우는 제대로 갖춰. 새엄마, 난 아줌마를 엄마로 인정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아빠가 평생 일군 재산에 손 하나 거둔 거 없으면서 이렇게 다 훔쳐가겠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보든가? 증거 있어? 부검했어? 확실한 증거 나오면 내가 다 인정한다. 그 전에 너희들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 집 절대 못 들어와. 그렇게 자칭 재혼녀라는 아주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집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찾아가면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집에 뭐라도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모두 그 집에 있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더군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심증만 있고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맞고소마저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았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동생 집에 도착하자 동생은 노트북을 들고 와 동영상 몇 개를 주르륵 틀더군요. 그리고 저는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집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 걸린 부자 영감탱 하나 제대로 물어서 말년에 팔자 폈지 뭐야. 그러게 너도 때깔 좋은 영감 한 명 찾아내서 우선 동거부터 시작해. 그럼 내가 가습기 하나 선물해 줄게. 가습기에 락스 넣고 주구장창 쐬주면 금방이야. 모든 힌트가 들어있는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이거 홈 CCTV야. 한참 아버지가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을 때쯤 동생은 아무도 몰래 본가 거실, 안방, 주방 곳곳에 홈카메라를 설치했었다군요. 아버지야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이든 싫다고 하셨을 것이 분명해서 몰래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상황을 볼 수 있는 어플도 함께 깔았다고 하더군요. 처음 설치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수시로 확인했었는데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했죠. 그 시기는 아버지가 몸에 무리를 느끼고 슬슬 은퇴를 준비했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보던 CCTV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가 확인을 못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고 나중에는 설치했었다는 사실도 까먹었다고 하더군요. 다행인 것은 동생이 홈 CCTV를 설치한 사실을 까먹었어도 녹화된 파일이 자동으로 보관되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원래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되기 마련인데 동생의 판단이 아주 옳았던 것이었죠. 학대 의심이 되는 증거 영상은 모두 찾아냈는데 타살 의심이 드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없더라고. 근데 어제야 비로소 말하더라. 우리가 더 이상 본가를 못 들어가니까 맘 편하게 다른 사람한테 터놓은 거야. 가습기의 락스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나지? 그거 따라한 거야. 계속 들어봐봐. 동생은 남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운이 좋긴 했어. 애초에 폐암 걸린 사람이니까 가습기에 락스 넣고 쇠나마나 곧 죽을 몸이었던 거야. 그냥 내가 시기만 앞당긴 거지.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날 줄은 몰라가지고 유서도 내가 때려가면서 쓴 거 아니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데다가 매사 몽롱해지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더군요. 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유서 쓰게 했다는 거 그것도 영상에 남겨져 있어. 거동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빠를 꼬집어가면서 억지로 쓰게 하더라.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를 동생은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그 아주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이 그저 복권 당첨처럼 느껴지겠지요. 저희 가족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신없이 법률 자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아버지와 아주머니의 혼인무효 소송부터 진행했고 저희의 증거를 반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도 가만히 있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저희에게 유리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자극된 저희의 분노로 오히려 더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저기 소송이 워낙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나 요양보호했던 수고비만 좀 제대로 챙겨주면 어떻게 안 될까?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수고비라도 달라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하지만 10원 한 장도 그 아주머니의 손에 쥐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합의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요. 우습게도 그 아주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값싼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었으니 제대로 된 요양을 했다고 볼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비로소 본가를 되찾고 나서야 아버지의 진짜 유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하셨던 것인지는 몰라도 엄마 유품보관함 가장 밑에 당신의 유서를 숨겨두셨어요. 정신이 상대적으로 온전했을 때 몰래 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민간 요양시설에 서비스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행동이 아무래도 의심스럽지만 몸과 정신이 빠르게 쇠약해져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유서를 찾아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말미에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이 유서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꺼내들었던 유서는 아버지가 온전히 못한 정신상태에서 학대를 당하며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이 증거를 바탕으로 아주머니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주머니는 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 온갖 범죄 항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자 아버지가 꿈으로 찾아와 저를 꼭 껴안아 주시더군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을 남기셨어요. 그제야 비로소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틈틈이 납골당을 찾아가서 부모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삶의 여정을 끝내면 그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때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